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결국 관세 서한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12개 나라에 상호 관세율을 적어서 보낸 건데요. 다만 부과 시점은 8월 1일로 늦췄습니다. 또 한 발 물러선 셈이기도 하죠. 어찌됐건 뉴욕 증시는 관세 공포에 급락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른바 뉴노멀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1년 전보다 18일이나 일찍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는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한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 관세율을 더 높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안동과 밀양의 기온이 40도까지 치솟고 서울에는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도 잇따랐습니다. 인천의 한 도로 맨홀에서 작업하다가 실종된 50대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작업자는 재하청 업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불법 하도급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특검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이 내일 수요일로 결정됐습니다. 석방 120일 만에 다시 구속갈림길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서 40분 넘게 발언했는데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출석해 직접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위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법적 하자를 보완하려고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호처의 체포영장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약 120일 만에 다시 구속돼 수사를 받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9일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에 총기를 휴대한 상태로 순찰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내란 특검팀이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도 적시했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7일 경찰과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호처는 전현직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에 강력히 나서라는 지시로 해석됩니다. 나흘 뒤 김 전 차장과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이 참석한 관저 오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찰 특공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경찰은 총 쏠 실력도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특검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경호관들이 총은 훨씬 잘 쏜다면서 총기를 갖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게 특검 수사 내용입니다. 경호처의 총기 휴대 순찰을 지시한 건데 실제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 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지난해 12월 7일엔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차장에게 3차례나 전화해 비하폰 기록에 대해 빨리 조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계엄 전후 감춰렸던 윤 전 대통령의 행적이 하나둘 실체를 드러낼지 관심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내란과 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내란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돼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오는 9일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지난달 27일 내란 특검이 노 전 사령관을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추가로 구속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날 경우 공범들과 말을 맞추는 등 진술이 오염될 수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노 전 사령관은 최장 6개월 동안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외환 혐의에 대해 수사력을 모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는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일부러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특검팀은 이 내용의 구체적 의미와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이른바 VIP 경로설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외압이 작용하도록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만큼 피의자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양복을 입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서울 서초동의 특검 사무실 건물로 들어갑니다.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한테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 지시 받으셨습니까? 얼마 전 전역한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3년 최상병 순직 사건이 벌어졌을 시기 사령관으로 재직했는데 이른바 VIP 경로서를 전달한 인물로 꼽힙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최상병 사건의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려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지 못하게 막았고 김 전 사령관은 경로 사실을 부하들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경로로 느낄 만한 기억도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도 없었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나 다른 해병대 간부는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경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전 사령관이 사건 이첩을 전후해 이 전 장관이나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던 기록도 공개됐습니다. 이에 특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구명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이번엔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주요국의 특사 파견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특사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정부 간 소통과는 다른 차원에서 관세와 방위비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 해결에 역할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미 특사단의 일원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르면 이달한 파견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 특사 가운데 한 명으로 내정된 겁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주 여권 핵심 관계자가 자신을 찾아와 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특사직을 부탁하자 이를 수락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엔 김 전 위원장을 만나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친분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명계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 역시 미국 특사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미 특사단을 이끌 단장으론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현주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사 파견의 1차적 목적은 정상화된 대한민국을 알리는 거지만 관세와 방위비 등 미국과의 현안 해결도 이른바 미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특사단을 파견한다면 당연히 현안과 관련해서도 여러 다양한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당국자 간 공식 채널 외에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거란 의미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외에도 일본과 중국 등을 포함한 주요 14개국의 특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특사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민감한 외교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상대국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내용을 공식 확인하는 건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며 최종 특사 명단은 일주일쯤 뒤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행령 개정안 7건과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할 전망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 같은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곧바로 의료계 당사자들과 만찬 회동을 했는데요. 1년 반 넘게 이어졌던 의정 갈등 해결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신임 총리와의 첫 주례 회동에서 안전과 질서, 민생 분야에 특히 유념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정 상황 점검에 더해 사회적 갈등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의료계와 대화에 직접 나서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 관련해서 국무총리께서 관련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장기화한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 국정 2인자인 총리가 협상 주체를 자처하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모습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엔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또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을 해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과 주례 회동에 앞서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식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구하는 데 색깔은 중요치 않다며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찾는 일에 제가 파란 넥타이를 맸건 빨간 넥타이를 맸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종에 있는 건설 현장을 찾아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하며 국가의 종합상황본부장 역할도 자임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주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예정지를 찾는 등 당분간 세종에 머무는 시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전북 진안군 용단면에 있는 빈집에서 불이 나는 등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또 8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돌진해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집안이 온통 새빨간 불길로 가득합니다. 화마가 집어삼킨 건물에는 벽돌로 된 뼈대만 겨우 남았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북 진안군 용단면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막 펑펑 막 터지니까 무섭죠. 막 가스 같은 게 막 펑펑 막 터져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더라고. 다행히 집이 비어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 화물차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배 차량에서 불이 난 건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 9시 15분쯤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서는 마트 인근에 있는 가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기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도로에서 8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올라타 상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배관이 파손돼 한때 가스가 차단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하며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인천 간석동에서는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폭염이 날이 갈수록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날이 매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경남 밀양은 39.2도로 하루 만에 전국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사장에 들어누워 파도를 맞습니다. 몸 전체를 담가 머리만 내놓고 더위를 식히기도 합니다. 가마솥 더위를 날리기엔 시원한 바다가 제격입니다. 하지만 낮 더위는 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강릉에는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방학 기온가 32도 정도 되니까 에어컨 안 켜면 잠을 못 자지요. 그리고 저희는 아기가 있기 때문에 더 덥고 더 힘들고.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도심으로 나서는 발걸음도 뚝 끊겼습니다. 거리에 나선 사람들은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고 음료로 더위를 식히기 바쁩니다. 가끔 불어오는 바람마저 열기가 가득해 마치 에어컨 실외기 앞에 서 있는 듯합니다. 걸을 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더 더운 것 같고 에어컨 실외기 앞이랑 그냥 걸어 다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데프리카 시작된 것 같다 이런 느낌.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 열하루째 경남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은 39.2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구미, 경남 양산 기온도 37도를 웃돌았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경북 영덕에서는 40대 등산객이 숨지는 등 온열 질환도 잇따랐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바깥 활동을 피할 수 없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늘에서 자주 쉬는 등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연일 맹위를 떨치는 불볕더위 속에 산을 오르던 등산객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만큼 무리한 산행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윤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를 피해 산으로 행하는 사람들. 하지만 폭염특보 속 무리한 산행은 사고를 부를 우려가 큽니다. 전북 진안군 구봉산에서 50대 남성 A씨가 일요일 오후에 등산 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A씨의 아내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등산로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는데 당시 체온이 40.5도에 달했습니다. 올여름 들어 전북 지역의 첫 온열 질환자 사망 사례입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영덕군 팔각산에서도 40대 등산객이 탈진으로 쓰러졌습니다. 함께 있던 산악회 회원의 신고로 119 구조대가 출동해 헬기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두 지역 모두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역이었습니다. 낮 기온은 각각 32도와 35.2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시 등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폭염특보 같이 이렇게 고온 날씨에 산행을 하게 되면은 뜨거운 열에 계속 노출되고 이러면 체온 조절 기능이 마비돼서 탈수나 실신, 의식 소실,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고요. 한여름에 기온이 가장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폭염 속 산행은 자제해야 합니다. 산행을 할 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이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시고 땀 흡수와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또 평소보다 짧은 코스를 선택하고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즉시 휴식을 취하거나 하산해야 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트럼프가 결국 무역 상대국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됐는데요.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일방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무역 장벽을 없애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해서 협상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권종희 특파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가장 먼저 겨냥한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가장 먼저 보낸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서한 발송을 예고했던 낮 12시쯤,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1시쯤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서한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에서 한국에 8월 1일부터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이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며 관세 부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발표했던 관세율과 동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는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고 만약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관세율을 그만큼 더 높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상호 관세 유예 연장을 요청해 왔는데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의 여지 자체는 남긴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관세 부과 시점이 8월 1일이라는 점에서 3주간의 협상할 시간은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을 보내게 돼 큰 영광이라며 이 서한은 상당한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과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없앤다면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에 따라 위로든 아래로든 관세율이 조정될 수 있고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도 이번 서한이 관세 유예 연장을 의미하는 거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백악관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 will also sign an executive order today delaying the July 9th deadline to August 1st. So the reciprocal tariff rate or these new rates that will be provided in this correspondence to these foreign leaders will be going out the door within the next month, or deals will be made. And those countries continue to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We've seen a lot of positive developments in the right direction. 우리 정부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공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상 이 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연장된 것이라며 협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일본에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관세율을 통보한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나란히 올린 서한을 보면 수신인만 이재명 대통령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로 바뀌고 내용은 한국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무역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25% 관세율을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난 4월 24% 관세율이 적용돼 이번에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30%, 말레이시아의 25% 등 상호관세 서한을 줄줄이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상호관세를 통보한 뒤 미국 증시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다우지수가 0.94% 떨어지는 등 3대 지수 모두 1%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인 유럽연합 EU 역시 막판 관세 협상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EU는 고율 관세를 막기 위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뒤 세부 사항을 협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간 끌기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EU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원칙적 무역 합의를 향한 진전이 있었다고 현지 시각 7일 밝혔습니다. 전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좋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EU는 시한인 9일까지 무역협정 체결을 목표로 막판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이 더 강해져야 한다며 통합을 촉구했습니다. When the Commission sits down with the United States to negotiate on trade and tariffs, Europe must show strength. 지난주 EU 무역수장이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회동한 뒤 양측은 향후 포괄적 협상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제한적인 합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EU는 일단 50% 관세의 현실화를 막고 기본 관세율을 10%로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의 기본 관세를 수용하는 대신
농산물과 의약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 측은 미국 철강을 위한 탄소세 면제 등 EU의 추가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EU가 시간 끌기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국내에서도 인기가 낮은 데다 미국은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EU 주요 정상들은 2029년까지 큰 선거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독일은 무조건 합의를 통해 무역 전쟁을 피하자는 입장이지만 프랑스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버티자는 등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미국과 EU가 핵심 분야만 먼저 합의한 뒤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상황이 EU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다시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의 압수수색과 체포 저지를 사실상 지휘한 정황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경호처에 대통령실과 관저지역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국방부 장관 공간에 대한 경찰 특수단의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해 12월 8일,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공간과 대통령 관저까지 군사보호구역이니 수사관들도 못 들어오는 곳이라고 언급합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는 체포영장 발부 시점을 전후로 영장 집행 공무원이 공관촌 정문을 들어오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겹겹이 저지선이 구축됐고 체포가 시도된 날에는 윤 전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문이 뚫리자 박 전 처장에게 전화해 철문이 왜 이렇게 쉽게 개방되느냐고 물었고 3차 저지선에서 경호처장과 공수처 검사의 면담이 이루어질 때는 공수처 사람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온 게 맞느냐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경호처와 수사기관이 충돌하면서 수차례 폭행이 벌어졌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가 변호인에 의해 유출돼 이후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삼부토건 경영진들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함께 명시된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정창래 전 대표를 오는 9일, 대주주인 이일준 현 회장을 10일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주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시기 경영을 주도했고 이 회장은 수백억대 부당 이득을 얻은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주가 조작 소재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하고 삼부토건과 업무 협약을 맺은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관계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그 밖에 다른 사건들에 관하여도 압수물 분석, 계좌 추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주의 소환을 통해 당시 상황 재구성을 마치면 특검 칼끝은 김 여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로 유죄를 확정받은 인물이자 삼부토건 주가 급등 전 단체 대화방에 3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장본인입니다. 특검은 도이치 3부 사건과 한 묶음으로 제기된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들이 2010년에서 2011년 우리기술의 시세 조종에도 가담했고 여기에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의혹인데 부당이득 규모가 50억 원 이상이어야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게 돼 특검은 이를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최초 제보한 강혜경 씨의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데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차례로 김 여사를 향한 수사망을 좁혀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번엔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인적 청산 주장을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혁신위원장직 사퇴와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혁신위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한 셈인데요.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에 내정된 지 닷새 만에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대신 당대표가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고 중도 수도권 청년을 포용하기 위한 진짜 혁신을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에서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한 지 30분도 안 돼 일어난 일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대선 기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던 2명에 대한 인적 쇄신 조치 요구를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 핵심 지위에 있었던 권영세 권성동 의원을 에둘러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안 의원 측은 또 혁신위원 명단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 등 30, 40대 수도권 낙선자들이 주축이 된 천목회 회원을 명단에 올렸지만 지도부 반대로 불발됐다는 겁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의원이 가타부타 말도 없이 자리 내려놓겠다고 한다며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뜸이라도 있었다면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각에선 구주류 세력이 혁신위까지 손을 뻗치려고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당 내에선 책임감 없는 안철수식 철수 정치란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두고 애초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지도부는 후임 혁신위원장 인선 등 수습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혁신위발 쇄신 동력이 상당 부분 힘을 잃은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번엔 여당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면서 검찰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공작으로 규정하고요. 위법이 드러날 경우에는 책임자 처벌까지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특별기구 태스크포스를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민주당을 겨냥해 정치 수사를 일삼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의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형태 등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TF는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검찰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벌인 수사를 정조준했습니다. 앞서 대북 송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사건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인터뷰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만행이 드러났다면서 검찰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 민주진영 말살하기란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겠습니다. TF는 대북 송금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혐의 사건 등을 진상규명 대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이 드러나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별도 TF를 구성하는 등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우선 기조에 따라 대통령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다만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당장 7월 임시국회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쟁점 법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7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법안 자판기 노릇이나 할 것이냐면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7월 임시국회 첫날 여야 정책위의장은 상견례 자리에서 덕담을 주고받으며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여야가 바뀌었습니다만 역지사지의 자세로 정책 협의에 임하겠다 하는 색깔을 맞춰서 옷을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지난 대선 공통공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2요구로 처리가 무산됐던 방송 3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겁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충분한 협의도 없이 또 독주에 나섰다고 항의하며 일부 의원이 퇴장했고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까 방송 우리 걸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차라리 협치하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민주당은 법안 논의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아놓고선 협치를 입에 올리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소위 안 들어오셨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안 들어오셨어요. 무슨 협의를 해요? 여야 대치가 격렬해지는 이 같은 모습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좌초된 법안부터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개인 자판기냐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 인사청문 정국과 입법 충돌이 맞물리면서 가뜩이나 냉랭한 정국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내 전력시장 최대 전력은 지난 6일 오후 3시 50분 기준으로 90.2기가와트를 기록하면서 한여름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번호 이동을 하는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하면서 번호 이동 폭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권을 한꺼번에 매입해 소각하는 배드뱅크 재원 절반을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업무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 속에 실적 부진을 거듭하던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분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보조금을 빼고도 영업 흑자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규모가 월등히 큰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2%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너무 빨리 식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했던 3% 잠재 성장률 진입을 위해선 구조개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OECD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 성장률을 1.9%로 추정했습니다. OECD의 한국 잠재 성장률 추정치가 2% 아래로 떨어진 건 2001년 이후 처음입니다. 잠재 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과 자본 등을 모두 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한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2022년에서 2024년 3년간 2.2%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갑자기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15배 가까이 큰 미국의 올해 잠재 성장률은 2.1%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은 2021년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뒤처진 이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의 잠재 성장률 하향 조정은 인구 감소와 생산성 하락, 혁신 부족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겹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올해 잠재 성장률이 1%대 후반에 머물고 2030년엔 1%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잠재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선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서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제도를 개선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잠재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도 잠재 성장률 회복을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정책 공약집을 통해 잠재 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뒤 부지를 직접 매입해서 주택을 건설하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받는 제도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이른바 지주택 10곳 중에 3곳에서 분쟁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주택 사업 분쟁 현황조사 실시 결과 전국 618개 지주택 가운데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는 동풍이 불면서 서쪽 지방을 더욱 뜨겁게 달구겠습니다. 오늘 강릉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내려가겠지만 폭염경보가 발령 중인 서울은 36도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부분 25도를 웃돌며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도, 청주는 2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6도, 전주 35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서울에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부터는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동풍이 산맥을 넘어 서쪽을 달구면서 이번 주는 서울 등 수도권부터 고온 위험 지역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푹푹 찌는 열기가 가득한 서울 도심. 거리에는 더위를 식히는 분수 터널이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시원한 옷차림과 아이스 음료, 부채, 손선풍기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지친 오후, 잠시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가보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서울은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늘이 흐려 햇살이 강하진 않았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2, 3도 더 높았습니다. 경기 전 지역에도 폭염 경보가 넓혀진 가운데 체감 온도는 38도에 육박했습니다. 폭염 경보는 이틀 이상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첫 폭염 경보는 6월 30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지 일주일 만에 경보로 격상됐고 이는 지난해보다 약 18일 빠른 시점입니다. 서울 등 서쪽 지방으로 특보가 강화한 건 바람 방향이 바뀌고 고온 지역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에서 서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서쪽에서 고온다 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태백산맥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39도 안팎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면 앞으로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져
서울 등 서쪽 지방으로 뜨거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고온으로 인한 위험 지역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기상청은 서울 낮 기온이 앞으로 이틀 정도 36도까지 치솟고 경기 일부 지역은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다면서 주 후반까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8일 화요일 동풍이 유입되면서 지역력과에 의해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으니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보다 300명 이상 많은 800명으로 웃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뜨거운 날씨가 예고되면서 밤낮 없는 더위 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에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누적 환자가 83%나 급증했고요. 사망자는 7명으로 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돌뿌리 가득한 산속에서 들것을 들고 다급히 내려옵니다. 구조된 50대 등산객은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인은 열사병으로 발견 당시 고막 측정계로 잰 체온이 40.5도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포함해 전국에서 59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전국 응급실 517곳에서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누적 온열 질환자는 875명, 사망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3.2% 폭증했고 온열 질환 추정 사망은 2배 이상 발생했습니다. 짧은 장마가 끝나고 일찍 시작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이 재앙이 된 겁니다. 온열 질환은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 경련 등을 동반하며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54.6%가 열 탈진이었고 열사병 20.1%, 열경련 13.7% 등이었습니다. 특히 노약자가 취약해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었습니다. 또 실외 작업장과 논밭 등 떼약볕을 피하기 어려운 곳에서 온열 질환자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열대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잠자리도 쾌적하게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렇게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폐지를 수집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어제 표정우 기자가 폐지 줍는 할아버지와 동행했습니다. 서울의 한 재활용 수거업체. 이른 아침부터 낡은 손수레가 분주하게 드나듭니다. 아침에 8시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다 걷어서 실에다 갖다 주고. 매일 같은 시간 수레를 가득 채워 나타나는 70대 할아버지는 이곳의 단골입니다. 목장갑을 벗은 손에는 수년간 폐지를 주워 나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을 하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납작이. 손톱이 둥글었던 게 납작해지는 거예요. 예. 무더운 여름 손수레를 끌고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더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 그늘을 찾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위가 일찍 찾아와 이전보다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가장 힘든 것은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제로상이 많은 거죠. 햇볕에 달궈진 도로 위를 걷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손수레 손잡이는 뜨겁게 달궈져 맨손으로는 잡기도 어렵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1시간 동안 폐지를 수거해 보았습니다. 성인 키를 훌쩍 넘는 폐지를 가득 싣자 무게도 만만치 않은데요. 수레를 끌면서 조금씩 걸어도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1시간을 더 돌며 재활용품을 모았습니다. 저울에 올려보니 150kg 정도.
손해 진도는 10,000원 남짓이었습니다. 매일 점심마다 먹는 목화빵 1개와 우유 1팩으로 배를 채우고 나면 또다시 땡볕에 나서야 합니다. 일찍 찾아온 폭염 경보. 예년보다 길어진 여름에 발길이 무겁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인천에 있는 맨홀에서 작업을 하다 실종된 노동자가 하루 만에 인근 하수 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업체 소속이었는데요. 경찰은 불법 계약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인천 병방동 맨홀에서 작업 중 실종된 50대 남성 A씨는 실종 하루 만에 1km 정도 떨어진 하수 처리장 끝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하수 처리장입니다. 소방은 구조대와 펌프차를 투입해 수색을 벌인 끝에 이곳에서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A씨는 산소 마스크 없이 작업복과 가슴 장화를 착용한 상태였는데 소방은 맨홀 안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수관 점검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유해가스 등에 의한 질식 가능성을 포함하여 A씨는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오수관 지리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로부터 다시 업무를 위탁받은 재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공단 측은 하청의 하청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고 당일 작업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조건이 이 일을 직접 할 사람만 오라고 한 겁니다. 하청이 금지돼 있습니다. 작업 계획서가 없는 작업이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공단 측의 과업 지시서에는 발주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청업체 측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불법 하도급 계약 여부를 포함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가운데 앞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또 다른 남성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이제 마을버스도 자율주행 시대를 맞았습니다. 국내 첫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서울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좁은 골목길도 운전자 없이 안전하게 통과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자가 손을 떼도 마을버스 운전대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신호등의 빨간불을 감지하자 정확히 멈춰섭니다. 국내 첫 자율주행 마을버스 동작 A01의 시범운행 모습입니다. 이 버스는 앞유리 비전 카메라와 10여 개의 센서를 통해 도로 상황과 신호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숭실대 중문에서 중앙대 후문까지 1.62km 구간을 오갔는데 좁은 차선과 오르막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코너링을 선보이며 탑승객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기사님들이 태워주시는 것처럼 너무 왼쪽 오른쪽 움직일 때 코너링이 너무 부드러웠고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승차감이 좋다. 다만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비해 운전석에는 기사가 탑승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4차선 도로 등 특정 구간에서는 안전을 위해 수동 운전으로 전환됩니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 그럴 때만 일시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거의 100% 자율주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오는 11일까지 시범 운행을 마친 뒤 14일부터 일반 승객도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유료 전환 전까지는 무료로 탑승 가능하며 올 하반기에는 서대문구와 동대문구로도 운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네, 한화가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키며 전반기 1위를 확정한 중심에는 리그 최강 외국인 듀오 폰세와 와이즈가 있습니다. 나란히 전반기 두 자릿수 승리를 거뒀는데요. 강력한 원투펀치를 갖춘 팀들의 역대 우승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양시찬 기자의 보도 보시고요. 스포츠 뉴스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마운드에서 내려온 와이스를 양상문 투수 코치가 두 어깨를 쓰다듬으며 대견해 합니다. 와이스가 10승을 달성하며 팀의 전반기 우승을 확정짓던 날 한화의 더그아웃 풍경입니다. 이미 11승을 거둔 폰세에 이어 팀에서 두 번째 두 자릿수 승리. 두 선수의 활약은 기록만 봐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폰세가 에이스의 척도인 다승과 평균 자책점 탈삼진에서 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고 와이스도 이에 못지않은 성적으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소화 이닝과 이닝당 출루 허용률 등 세부 지표에서도 두 선수는 리그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I feel like Lee Jae-won makes it a lot easier for me to be confident. He's got my back behind the plate, and I fully trust whatever he puts down, whatever finger he puts down. So yeah, I give all the credit to him. 역대로 한 팀에서 투수 2명이 전반기에 두 자릿수 승리를 가져간 경우는 지난 1991년 이후 모두 12차례. 해당 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건 모두 9번으로 75%에 이르고 최종 우승을 차지한 경우도 6차례, 절반에 달합니다. 확실한 원투퍼치를 보유한 한화가 가을 야구 진출은 물론 한국 시리즈 우승에 도전하는 것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Because of Choi Jae-hoon, that's the only reason why I can do what I do. If it wasn't for him, I couldn't be doing this and having such a great year so far. 올 시즌 처음 마무리로 자리 잡은 김서현의 변함없는 활약과 원투펀치를 바치는 류현진과 문동주 등 나머지 선발진의 꾸준한 승리가 이어진다면 하나는 최소한 꿈에 그리던 한국 시리즈 무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로 연일 우크라이나를 향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드론 공격으로 맞서면서 지난 주말 러시아의 항공대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항공대란 직후 푸틴 대통령이 해임한 교통부 장관이 몇 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했다고 밝힌 미러 정상의 통화 이후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규모의 드론을 쏘아대며 점령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 지역에 대한 공습이 늘었습니다. 월요일 이른 새벽 드론 공격을 당한 하르키우의 아파트에선 어린이들을 포함해 3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Сказати вкотре раз, що це справжній тероризм проти України, проти населення міста Харкова і 징병 사무소에도 드론이 떨어져 군인과 민간인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드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러시아에선 드론 위협에 항공기 수백 편의 운항이 중단되고 천여 편이 지연되는 등 항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Просто ситуация в аэропорту Шереметьево. Все люди на вылет. То есть установлены даже эскалаторы. Просто бедняги. Это жесть. 항공 대란 직후 푸틴 대통령은 교통장관을 전격 해임했는데 경질된 장관은 몇 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장관이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정확한 장관의 해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항공대란에 푸틴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보도와 함께 부패 사건 연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이었던 일본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다시 따져보려고 했던 우리 정부의 노력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유네스코는 현지 시간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군함도와 관련한 일본의 후속 조치 이행 문제를 회의의 공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 규슈 나가사키현의 군함도는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지만 현지의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반영하겠다는 등의 일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역시 뉴욕 증시의 최대 변수이자 악당은 트럼프였습니다.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낙폭도 제법 컸는데요. 그나마 장 막판 낙폭을 어느 정도는 회복하긴 했습니다. 다우는 0.94% 하락했고요.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은 0.79%, 나스닥은 0.92% 각각 밀렸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친 소식은 단 하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었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가 무역 상대국에 결국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을 일일이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12개 나라에 일방적으로 정한 상호 관세율을 통보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자동차를 포함한 품목별 관세 완화 가능성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품목별 관세 완화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관세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건 사실이긴 한데요.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상호 관세는 오는 8월 1일부터 부과되니까요. 사실상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협상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뜻이 됩니다. 역시 타코, 트럼프가 또 겁먹고 물러난 것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애초에 90일 안에 관세 협상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은 스스로 조급함을 드러낸 악수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단 백악관은 12개 나라 말고도 추가로 서한을 보내겠다면서 여러 나라와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역시 새로운 제안을 많이 받았다면서 48시간 안에 여러 합의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글쎄요,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라서 일단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테슬라를 꼽아봤습니다. 최근 테슬라를 둘러싸고는 좋은 소식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핵심 사업인 전기차 판매가 너무 부진하죠.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는 추세라 전망도 나쁩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은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입니다. 애초에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시점부터 주주들의 우려가 컸는데요. 트럼프와 결별하고 새 정당인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게 불확실성을 극도로 높였습니다. 간밤에 테슬라 주가는 7% 가까이 폭락했는데요. 트럼프와 머스크가 정면으로 맞붙는다면 당연히 머스크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로보택시 같은 신규 사업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트럼프 역시 머스크의 신당 창당을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면서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는 너무나 많은 변수를 안고 있는 종목이 됐습니다. 과거에 높은 수익률만 생각하고 접근하는 건 현명한 전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은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의 기세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남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7도, 체감 온도는 30도에 육박하며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6도까지 치솟으면서 올여름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낮 동안 이렇게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비양은 5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대부분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도, 청주 28도, 부산은 26.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보시면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대부분 내려가겠지만 서쪽 지방은 35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36도, 전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고온 현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일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낮 시간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요. 틈틈이 수분 섭취를 하는 등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